안녕하세요. 샤론스톤입니다. 오늘은 꽃을 다듬으며 첫 암 선고부터 자연 치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연과 우여곡절을 지나왔는지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컬푸드에 장 보러 갔다가 국화꽃 향기가 너무 그윽해서 국화꽃과 해바라기 한 다발씩 품에 안고 왔어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혼자 앉아서 꽃을 다듬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꽃이 좋아지면 늙어가는 신호라는데 30대 중반 나이인 지금도 이렇게 꽃이 좋네요. 나이 들면 꽃 없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첫 암을 발견하고 선고받았던 지가 딱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얀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조리원에서 응급실로 실려가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저희 아이가 20년 1월 7일생인데요. 저는 그때는 그냥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하던 방식대로 낳아보고 싶다며 조산원을 알아보고 무통주사도 맞지 않고 파인애플을 먹으며 자연 출산을 하였습니다.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왜 막달의 혈압이 이렇게 치솟는지 모르겠다고 제왕절개를 하자고 하셨지만 제 뜻대로 조산원에서 14시간의 진통을 이겨가며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어요. 아이는 너무나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나 주었고요. 정말 환희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사님께서 제 옆구리를 만지더니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이거 불룩한 게 도대체 뭐냐며 뭐가 만져진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제 옆구리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손바닥에 가득 잡힐 정도의 덩어리가 옆구리 쪽에 불룩 튀어나와서 존재감이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산 원장님께서 초음파 좀 들여다보자고 하여서 몸을 조금 추스린 후에 원장실로 가서 초음파로 배와 옆구리 부분을 보았지만 아무리 돌려봐도 깨끗하였어요. 원장님께서는 다음날 근처 산부인과에라도 갔다 와보라고 하셔서 산부인과에 가서 자궁 초음파도 확인해 보았지만 이상 없이 깨끗하였어요. 그렇게 옆구리에 확실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덩어리에 대한 물음표를 품고 아이와 함께 조리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조리원에 온 날부터는 열감이 있고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면 이런 증상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조리원을 입소한 지 3일 뒤에 조리원에 출산을 축하해주러 지인들이 찾아왔어요. 로비에서 지인들과 한참 동안 즐겁게 수다를 떠는데 하하하하 웃을 때마다 옆구리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묵직한 근육통 같은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웃다가 웃음을 멈추고 혼자 속으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덩어리가 이상한 것 같다는 불편한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암일 거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인들과 헤어지고 방으로 올라와서 침대에 누우려던 참이었습니다. 옆구리에 묵직한 근육통 같은 통증이 느껴지면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걸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야? 몸이 너무 이상한데? 저는 남편과 조리원 관리자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 추운 겨울, 출산 후에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아서 떡진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수면 양말을 신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와서 구급차에 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는 신촌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소변 검사에 피검사, CT 촬영 등등을 진행하였어요. 그 다음날 바로 비뇨기과 외래가 잡혔어요. 친정엄마랑 함께 비뇨기과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정말 암 환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순진했던 것 같아요. 순진이 아니라 천진난만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네요. 그렇게 전혀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비뇨기과에 들어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흑백 사진의 CT 영상을 띄워놓고는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셨어요? 암이에요, 암. 신장에 생긴 암이고요. 엄청 크네요. 저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영상에 비친 커다란 암덩어리를 바라보며 그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만 했었어요. 뒤에 서 있던 엄마도 엉엉엉 울기만 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곤란해 하셨지만 다행히도 일정을 잘 조절해 주셔서 설 연휴에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그날 그렇게 그 옆구리에 묵직한 존재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암환우가 되었답니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안고 다시 조리원으로 돌아왔어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 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었어요. 저희 아이는 모유를 조산원에서 이틀 조금 먹고 조리원에서 이틀 조금 먹은 게 전부예요. 항생제를 먹게 되어 아이에게 모유 수유도 못 해주었거든요. 아이에게 더없이 미안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가 가엾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리원 3일을 남겨두고 당시 갓난아이는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고 저는 수술을 위해서 병원으로 가야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당시에는 암이라는 것 자체가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기에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암으로 인해서 제 몸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어요. 인턴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전에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제 콩팥이 선천적으로 기형이래요. 원래 콩팥이 콩과 팥 이렇게 좌우에 두 개로 분리되어서 있는 게 정상인데요. 저는 콩팥이 이렇게 붙은 채로 길쭉한 바나나처럼 하나의 모양으로 있다네요. 그래서 이 콩팥을 반으로 잘라내야 하는 까다로운 수술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콩팥을 반으로 잘라내고 약 15cm의 거대한 암덩어리도 절제해내는 대수술이었어요. 최악의 경우 수술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길게 배를 갈라서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흉이 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궁과 장기들이 모두 불어있는 상태라 장기를 꾹 눌러놓고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수술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하혈 중이었거든요. 아무튼 색전술의 수술까지 순식간에 마치고 나와서 병원에 누워있는 3일 동안은 정말 물통주사와 진통주사를 맞아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답니다. 출산의 고통에 이어서 숨 돌릴 틈 없이 제2의 암 출산 고통까지 겪어내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그 뒤로 저희 아들과 동시에 암을 낳은 쌍둥이 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의 5박 6일 입원을 마치고 퇴원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대수술이 진행되었기에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보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또 회복되는 대로 바로 방사선 25회 표준 치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 암이 신장암인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몇 주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제 암의 실체에 또다시 아리송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암은 육종암이라는 암 중에 혈관 지방 육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희귀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암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답니다. 암이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암종과 육종으로 나뉘어요. 암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방암, 신장암, 대장암, 췌장암, 기타 등등처럼 상피세포에 생겨나는 종류의 암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육종은 근육이나 뼈, 지방조직, 연부조직에서 생겨나는 암종을 일컫는 말이에요. 육종은 희귀암에 속하는데도 육종도 골육종, 혈관지방육종, 유익육종 등등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종양내과 김 교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성 희귀암이라서 재발률이 매우 높고 항암도 안 듣고 방사선 치료도 예방차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데이터도 없어서 재발할 때마다 수술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 답답함에 슬픈 마음만 커져갔던 시간들이었어요. 25회의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고 4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다가 5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를 두고 있었기에 마냥 울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그렇게 육아 전선에 뛰어들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키웠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폭풍 성장을 하며 기어가고 걸어가고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가 24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도 어린이집을 갔으니 그간 돌보지 못했던 건강을 좀 챙겨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출산과 수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몸이 확실히 안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2022년 여름 제 몸은 어깨, 목, 등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써서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는 휴대폰처럼 제 몸은 금방 축이 나버리곤 했어요. 한의원과 통증의학과를 번갈아 다니며 다녔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022년 8월 중순쯤 검진일이 다가와서 검진을 하고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폐 우측 하단에 폐전이로 의심되는 약 1cm의 결절이 보인다고 추적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건강을 살피려던 참이었는데 제게 또다시 이런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러 병원을 다니고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후 2차례의 추적 검사를 보시더니 결절이 조금 커졌고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또다시 엉엉엉 울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신속하게 잡혔고 폐기능 검사며 기타 필요한 검사들까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날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며 베개가 젖도록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육종암 환우들이 3번에서 4번은 기본적으로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그 높은 재발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표준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죽어간 외삼촌과 환우들의 모습이 결코 남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폐전이 소견을 받은 이후부터는 현대의학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졌습니다. 현대의학만 믿고 가다가는 나도 적고를 면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수술을 5일 앞두고 수술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제 결정에 대해서 매우 황당해 하셨습니다. 전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전이 되거나 더 커지면 나중에는 수술하고 싶어도 수술하지 못할 텐데 라며 매번 이야기하셨죠. 저는 제 소신을 밝히며 육종암의 높은 재발률과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되었을 시에 수술밖에 답이 없다면 저는 좀 천천히 지켜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주치의 앞에서 자연치유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자연치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치병을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할 수 없었기에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포 고촌에 살고 있었는데 고촌 주변에는 산을 탈 만한 자연 환경이 없었습니다.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니며 제가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터전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인천의 계양산은 비교적 가까운 근거리에 있긴 하였지만 운치가 없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2개월 정도는 대곡면에 있는 야감리에 있는 승마산을 다니다가 김포 월곡면에 있는 문수산 아래에 아지트를 구해놓고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2022년 8월부터는 아이를 대곳에 있는 규모 있는 숲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내려준 후에 문수산으로 날마다 출근하였습니다. 아지트에서 풍욕을 하고 산을 타고 와서 도시락을 까먹고 쉬다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상이 쌓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장시간 떼어놓고 휴가를 가거나 휴식을 즐길 수 없었기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6시간을 휴식과 치병에 몰입하며 심신을 충전하였습니다. 5시에 어린이집 하원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과 아이 저녁을 차려주면 8시가 되었고 아이를 씻기고 9시에 재우려고 누우면 제가 먼저 꿈나라로 가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산행을 하고 풍욕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글을 쓰거나 휴식을 취하며 치병의 일상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어깨와 목, 등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힘이 나고 에너지가 가득 차서 아이와도 신나게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이 되었고 금방 방전이 되어서 꺼져버리곤 했던 몸에 활력과 생기가 늘 흘렀습니다. 그렇게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추적 검사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고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검사에서는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듣고 왔네요. 저는 암을 줄기세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암이 보인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1년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표준 치료에 기대지 않고 지켜본 보람과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저는 제 암의 특성상 데이터가 없는 희귀암이라 자연치유를 결심할 당시에 제가 스스로 제 암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관찰하자는 취지가 컸어요. 만약 주치의가 시킨 대로 표준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럴 기회가 사라지고 또다시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임에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병을 하면서 암을 지켜보며 1년의 데이터를 쌓다 보니 암에 대해 그동안 제가 많이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선택한 치병의 길에서 암이 제게 수없이 던졌던 메시지는 생존을 넘어서 실존을 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암이 다이너마이트인 줄 알았는데 암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어요. 저는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희귀암이라는 한우가 되었다는 큰 위기가 이제는 행운이자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환우분들께서도 사회와 권위가 씌워놓은 암의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이미지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암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나답게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후회 없이 살게 될 것이니까요. 저는 그게 끝내주는 인생의 참맛이라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앞으로도 샤론 스톤과 함께 박터지게 웃으면서 끝내주는 자연치유 인생을 살아가 보자고요. 세상의 모든 환우분들께 응원과 힘을 가득 실어서 보내며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또 만나요. 모두 안녕.